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증시 띄우기에도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한미일이 올해 첫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중진 분리익 공천 규칙에 대한 반발 기류가 읽히는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복구 작업은 오늘 오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추운 날씨 속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간 간병해왔던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데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2도, 부산 11도로 춥지 않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낮부터 비와 눈이 시작되는데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15cm의 폭설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주식 세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투자 분야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립니다. 납입 한도는 2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어납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거치는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반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금투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시 띄우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연초부터 연일 추락 중인 코스피가 어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내외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달러 강세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거래소를 찾으면서까지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올해 들어 최악의 장으로 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겁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내리며 2,430선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5% 하락한 833.05로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 핵심 업종인 반도체나 배터리 성적이 저조한 데다 부진한 실적 전망이 겹친 영향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 모멘텀이 좀 하향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이처럼 증시가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입니다. 12.4원이나 올라 1344.2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2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내외 지정학적 요인에 더해 밤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발언과 장중 중국의 경제지표까지 발표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미국에서 원로이사 이야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달러 인덱스를 위쪽으로 끌어올렸고요. 장중에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GDP 성장률하고 소매 판매, 부동산 이쪽이 좀 부진하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올해 처음으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비스함도 지난 연말 연합훈련 이후 2달 만에 다시 한반도 근해에 전개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한미일 3국의 첫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지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됐고 북한의 핵, 미사일,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 대량 살상무기 운송을 차단하는 등의 해양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습니다. 항공기를 약 90대 탑재 가능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지난해 11월 연합훈련 이후 2달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실시된 첫 훈련으로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을 포함해 미 해군 5척, 일본 해상 자위대 2척 등 모두 9척으로 대여섯 척 정도였던 기존의 훈련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은 한미일 3국 간 연합훈련은 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때만은 이지스 구축함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주력 전투함 9척, 최대규모로 이렇게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한 선박들로 이 물자와 자금을 통해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독자 제재는 이번 정부 들어 15번째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건 지난 2016년 3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양자 협의와 한미일 3국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돼 수술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름 만인 어제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는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지지를 호소하며 당내 통합과 혁신 공천을 내걸었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대여전선을 분명히 하면서 비명계의 잇따른 탈당과 예비후보 검증 논란 등 당내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도부 회의 직후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탈당이 참 안타깝다면서도 단일 대우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우로 하지만 이 대표 앞에 불어닥친 분열의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특히 아직 베일에 쌓인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은 추가 탈당에 불씨를 댕길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입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대상에 비명계 의원이 많이 포함될 경우 내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었던 사람이 당내 경쟁력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른 당에 노크를 해서 탈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라는 선택지 가운데 어떤 선거제에 힘을 실어줄지도 결국 과반 의석 제1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의 몫입니다. 연초 적지 않은 공백 기간, 이 대표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보관을 마련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축혀 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여당의 맞춤형 후보 전략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격전지 대진표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해 초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으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정 의원을 운동권 특권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로 규정하고 그 맞상대로 회계사 출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 역시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야당 수석 최고위원의 정치적 안방에서 여당 대표와 지도부 일원인 비대위원이 함께 맞춤형 공략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전날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스타 장관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운 건데 원 전 장관 역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을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도 일찌감치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포진한 곳에서 정면 승부를 펼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간의 공백기를 거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의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계약진하는 제3지대 세력은 연대 논의에 본격 착수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공통 분모를 최대한 찾겠다는 건데 물밑에선 공천 다툼에서 튕겨나올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현재 제3지대 연대 논의는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측 실무진과 접촉하며 세력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이른바 비전대화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신당 세력이 공감하는 가치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합 집산을 떠나서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 선택도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부터 마련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설 명절 전후엔 통합신당을 띄우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창당도 하기 전에 합당부터 논의할 순 없다는 명분론부터 통합 이후 주도권 다툼에 대비해 충분히 세부터 불려야 한다는 자강론까지 세력마다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세력 간의 연대 대화보다는 저희는 개혁적인 정책들 내는 것에 우선 한 1, 2주간은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다 갈수록 거세질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 역시 제3지대 이합 집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받지 못할 현역 의원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면 각자 도생으로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들어오십니다. 벌써 다 이렇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짓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오실 수 있으리라. 제3지대 세력들이 차이점보다 공감대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건 혼자서는 거대 양당의 틈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당의 공천 정국이 본격화할수록 이들의 합종 연횡 움직임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렴한 항공사 여객기를 탔다가 결함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하역 작업에 이륙이 3시간 미뤄졌고 짐도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 시간이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에서는 고객 불편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 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의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거의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의 집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남성 3명이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는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사업소에 있던 1호선 전동차 외부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은 어제 새벽 3시 10분쯤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뒤 1시간 가까이 낙서를 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낙서는 가로 4m, 세로 1.5m 크기로 현재는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물량이 한 해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낱개로 포장된 태국 과자를 뜯자 분홍색 알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신종 마약 야바입니다. 이거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네 지금. 미국발 특송 화물 펌프 속에 숨겨져 있던 흰색 가루를 간이시약으로 검사해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04건. 적발량은 770kg가량으로 2022년과 비교해보면 23%나 늘었습니다.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주요 출발 국가는 태국과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밀수 경로는 국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여행객들이 직접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물량도 1년 전보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이전의 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로 여행객의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을 5단에 숨기고 검색대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숨긴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약 검사는 촉수 검사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와 같은 장비로 어디에 은닉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관세청은 또 태국이나 미국, 유럽 등 마약 우범 국가나 도시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들의 검문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해외 대학 교수를 사칭한 홍보 영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했던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요. 최근에 비슷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문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로 가상자산을 거래해 하루에 5%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해외 대학 교수라는 남성을 영상에 등장시키며 홍보했습니다. 처음엔 씨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사진이 처음부터 딱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 전혀 안 하고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이런 회사인가 보다 그러고서 저도 투자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높은 수익은커녕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80여 명에 이릅니다.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남성도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실제 교수가 아닌 단역 배우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교수 행세를 한 배우도 입건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양봉이나 수소 등을 내세운 각종 투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수법 자체가 처음에는 소액을 잘 돌려줍니다. 잘 돌려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그때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거든요. 내가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배를 준다고 해서 투자는 가급적 신중해라. 또 AI를 활용해 동영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며 유명인만 내세우는 경우 오히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 최모 상병.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날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끝내는 걸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에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티켓 취합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전주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홍 전 장관은 밤 9시 20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홍 전 장관은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홍 전 장관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8년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그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무 복귀 첫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또 세상을 낮게 바꿨는지 후퇴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번 총선의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흉기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자신을 살려준 것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공천 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거라며 예외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를 내보내느냐보단 누가 나가느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검핵관 살리는 그게 왜 그런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민주당 공관위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요? 뭐 한마디로. 거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이 같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공천,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요. 이길 수 있는 분, 국민들께 설득드릴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외무장관 회담 등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YTN 취재진을 만나 이번 방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인적 교류 재개 등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2박 3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최선희 외무상. 방러 기간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는데 조춘용 군수공업부장도 배석해 무기 거래도 다뤄졌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번 방러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Helps to diffu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if DPRK is cornered, if it has no friends on international arena, could lead to even more severe crisis.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re there any actions that Russia plans to take to help deter North Korea from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anctions cannot stop North Korea from developing whatever it wants to develop. But there is a way, and I've mentioned it. It's cooperation, dialogue, and that would Russia would support and would promote. Actually.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등에서의 소극적 대처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원해진 한러 관계 개선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초청 의사를 밝히며 고위급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good issue and project, and we will be willing to do our best to facilitate it. 이와 함께 직항 항로를 복원해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관영TV가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북쪽만 다른 색으로 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어제 방영한 연속 참관기 국제 친선 전람관을 찾아서 프로그램에선 시작 부분의 지구 그래픽 이미지에 한반도 북쪽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같은 시리즈의 지난 15일 방송분에서 한반도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남쪽 부분을 기존의 빨간색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파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뒤에 이어지고 있는 통일과 민족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1월 18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하위 10%에 대한 컷오프, 또 3선 이상 중진 페널티 등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흉기 피습기 당무에 복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 등록제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TNC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 15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와 헤일리 모두 40%의 지지를 얻었고 아이오와에서 2위를 차지한 디센티스는 4%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뒤에 처음 진행된 것으로 반트럼프 여론이 헤일리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아이오와 경선이 끝나자마자 뉴햄프셔 유세에 집중하며 트럼프를 불량배에 비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초과 사망 등에 따라 인구는 208만 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통계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창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한 수치를 확정지은 겁니다. GDP 的增幅在 5.2% 左右，高于我们去年年初确定的目标。 그러나 재작년 상하이 도시봉쇄의 여파로 3% 성장에 그쳤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춰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외국 자본 이탈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작년 상반기 21.3%를 찍은 뒤 발표를 중단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해 반년 만에 다시 공개했습니다. 재학생을 뺀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계 실효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不包含在校学生的劳动力调查失业率分别为14.9%、6.1%、3.9%。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돼 1년 사이 208만 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인구가 6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저출산 풍조 속에 신생아는 902만 명에 그친 반면 연초 코로나19 대유행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망자는 11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100년쯤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쪼그라들 거란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거품 경제 시기의 역대 최고치를 연내에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55년 만에 독일에 뒤처졌고 1인당 GDP는 G7 중에 꼴찌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 11일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2월 하순 이후 34년 만에 3만 5천을 돌파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이어가다 이틀 동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3만 5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89년 말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38,915를 연내 넘을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와 엔화 약세에 따른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후끈 달아오른 증시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55년 만에 독일에 밀려 4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2000년에서 2022년 실질 성장률에서 독일은 1.2%였지만 일본은 0.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와 내수 부진을 경제 성장세의 주요 둔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또 1인당 GDP가 2022년 기준 G7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체면을 한층 더 구겼습니다. 我が国経済はバブル崩壊以降の長引くデフレによりまして需要が低迷しデフレが継続するとこうした悪循環が続いてい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あります。 이에 일본 정부는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정세 등 안보 환경과 임금 인상률, 일본 은행의 금융 완화 유지 여부 등의 각종 대내외 변수에 일본 경제계가 올 한 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영향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끝난 뒤 주택 재건에 최소 150억 달러, 약 20조 원이 소요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경제 강화를 위해 설립된 팔레스타인 투자기금 PIF의 무함마드 무스타파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전으로 가자 지구가 폐허로 변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무스타파 회장은 전후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물 등 인도적 구호에 집중하겠지만 결국엔 초점이 재건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민간 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건 테러리즘의 교과서적인 정의에 해당한다며 후티를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후티가 테러 활동을 멈추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취한다며 만약 후티가 공격을 중단하면 테러 단체 지정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호조 속에서도 청년 취업 시장은 꽁꽁 언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을 10% 늘리며 고용시장의 훈풍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채용정보 박람회에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전 경험과 상담 기회를 늘리면서 구직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눈에 띕니다. 바늘구멍 같은 기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호소력 있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청년 지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도 많이 열고 채용 규모도 확대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인턴 기회도 확대합니다.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놓였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557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낸 채용 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입사 시험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세상 흐름을 따라 새 사업 모델에 뛰어들고 있고 경력자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경력자도 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본인 주변에 가까운 지방 공기업도 있고요. 중소형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합격을 해보시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잦기 때문에 전공 역량 외에도 협업과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고 채용 담당자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대구와 청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서초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이던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구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말 휴일이 제한된 마트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말 휴일이 줄어들어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상생 목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지자체장이 매달 2차례 공휴일을 지정해 마트 문을 닫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와 청주가 각각 평일로 마트 휴업일을 옮겼습니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가장 먼저 이달 말부터 평일 휴업을 시작하고 동대문구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내심 평일 휴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2~3배 많은 만큼 평일 휴업이 확대된다면 의무 휴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 휴업 효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는 우려 속에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연합회가 정부 부처와 상생협의체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마트노조 반발이 확산한다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최종안을 달라고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의협은 정부의 협상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후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분위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 공문에 답도 하지 않은 의사협회는 회의 시작부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바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속대로 정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최근 의대 학장과 교수단체가 제시한 350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각 의과대학들의 수요나 국민 기대와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최대 3,900여 명과도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또한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 필수 의료 부족 상황,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350명의 3배에 달하는 1,000명 이상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쥐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0번이 넘는 회의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협의를 더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원래 예상했던 이달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는 영동 지방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제주도의 최고 60mm가 되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9도, 대전 3.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부산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방도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